항아리 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언제나 사랑입니다. 오늘은 조선시대 명당이라 널리 알려진 경상북도 안동에서 전해지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명당 자리를 찾아 애타게 헤매던 마님과 머슴. 그들에게 있었던 사연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중기 경상도 안동시 어느 산자락 아래에 위치한 저택. 영롱한 달빛이 비치는 깊은 밤, 방 안에서는 한 여인이 이불을 쥐었다 폈다. 흔들리는 불빛처럼 속절없이 움직이는 자신의 마음을 붙잡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아, 오늘은 안 돼. 참아보자. 이젠 이걸 하지 않으면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다. 결국 올라오는 욕망대로 그녀는 곧 치마를 걷어올린 뒤 자신의 손가락을 조금씩 은밀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금세 그녀의 몸은 달아오르듯 비틀어지고 터져 나오는 소리를 혹여나 누군가 들을까 한 손으로 입을 막았죠. 그렇게 조금 지난 뒤 몸을 부르르 잠시 떨고는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와 달리 그녀의 얼굴엔 땀이 송골송골 맺혔죠. 나는 정녕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함께 하던 밤들이 정말 그립다. 이 여인의 이름은 도화. 도화는 마치 망만개한 꽃처럼 곱고 탐스러웠으나 마음속엔 아픈 가시가 박혀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불과 22의 나이에 청상과부가 되고 말았으니 말이죠. 이 운명을 어찌 한탄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길고 긴 밤을 어찌 홀로 지새우며 평생을 살란 말이냐. 예전에 남들은 그녀를 두고 복받은 여인이라 했습니다. 고운 얼굴, 기품 있는 몸가짐, 남부러울 것 없는 양반가의 며느리였으니.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의 삶이란 한순간에 뒤바뀌기도 하는 법이지요. 시집 온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그녀의 남편은 도화를 홀로 남겨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거참 이상해. 우리 도련님은 결혼하기 전까지는 건강하셨는데 어찌 결혼하시고 점점 얼굴이 안 좋아지시더니 한 달도 안 돼서 돌아가셨을꼬. 그러게 말이야. 도화 마님과 밤낮으로 사랑을 나누신 건 우리도 알잖아. 에이, 그런 쓸데없는 잡소리 하지 말고 빨리 일들이나 해. 도화의 몸종 춘행이가 집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막았습니다. 불쌍한 우리 마님. 젊고 아름답고 고우신데 평생을 혼자 사셔야 한다니. 춘행은 도화를 모시러 방으로 갔습니다. 마님 춘행이에요. 안방 마님께서 도화 마님을 모셔오라고 하십니다. 도화야, 넌 내 남편만을 그리며 살아야 한다. 젊다고 해서 마음을 놓아선 안 돼. 혹여나 우리 집안에 누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항상 몸가짐을 더 단단히 챙기고 알겠느냐? 명심할게요. 조선에서 과부란 그런 존재였습니다. 평생을 한 남자에게 속박되어 살아있는 동안에도 죽은 듯이 살아야 했지요. 특히 곱고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도화는 누가 봐도 여전히 사랑스럽고 아름다웠기에 이를 바라보는 시어머니의 걱정은 컸고 매일 아침 도화에게 정절을 강요하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정절을 지켜야 한다고 할 때마다 그녀의 몸은 반대로 더욱 뜨겁게 불타올랐습니다. 밤이 되면 그녀는 더욱 외로워졌고 혼자라도 그 욕망을 달래지 않으면 잠을 이루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밤마다 찾아오는 허전함과 열기, 그리고 그 뒤 찾아오는 죄스러움과 슬픔. 그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것이었지요. 어김없이 찾아온 밤, 도화는 솟구치는 욕망을 억누르려고 애써봅니다. 오늘은 조금 걸어보자. 그러면 마음이 달래질지도 모르겠다. 도화는 뜨거워지는 몸과 마음을 어떻게든 달래보고자 그날따라 유난히 밝은 달빛을 등불 삼아 집 근처를 거닐기 시작했습니다.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뜨거워지는 몸을 달래고 있는데 연못가에서 물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화는 소리에 이끌려 천천히 연못가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니, 도화는 재빨리 나무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바라보았습니다. 연못가에는 평소 말수가 적고 묵묵하게 일하는 머슴, 대건이었습니다. 대건은 상의를 벗고 물을 끼얹고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몸이 유난히 반짝였고 평소 옷으로 가려져 몰랐던 그의 넓고 단단한 어깨와 힘이 느껴지는 등판이 여실히 보였습니다. 아니 대건이의 몸이 저렇게? 나무 뒤로 몸을 숨긴 채 대건의 벗은 몸과 아랫도리를 탐하듯 바라보고 말았습니다. 멈추고 싶었지만 달빛 아래에 오랜만에 바라본 남정네의 튼실한 몸은 무척이나 아름다웠고 야릇한 감정이 타고 올라와 식혀졌던 몸은 다시 금세 더 뜨거워지고 말았지요.
한편 대건은 직감적으로 누군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니, 도화마님. 나무 뒤에서 붉은 얼굴로 자신의 몸을 탐하는 도화를 발견한 대건은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티를 낼 수가 없었죠. 그 순간 평소에 담담하고 감정의 변화가 없던 대건 역시 가슴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랫도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터질 듯이 단단해져 버렸고 몸을 타고 내리던 시원한 물줄기는 뜨거워진 몸을 식히는데 역부족이었습니다. 대건은 장가를 갈 나이가 된 건실한 청년이었으나 지병이 있는 홀머니를 모시며 살아 장가 갈 생각을 할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최근 들어 어머니께서 더욱 기력이 약해지셔서 걱정이 많았죠. 어머니를 위해 좋은 묘자리를 찾아드려야 할 텐데.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래서 대건은 부지런히 산에 나무를 하러 갈 때도 묘자리를 위해 주변을 더욱 잘 살폈지요. 하지만 좋은 자리를 찾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혈기왕성한 나이였으나 이런 상황에 여자라고는 관심이 없었던 대건이지만 어둠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도화를 발견한 순간 자신도 인식하지 못한 채 억눌러왔던 욕망과 감정이 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화는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한층 젖어버린 자신의 그곳을 느끼며 어찌할 바 몰라 방으로 황급히 돌아갔습니다. 대건아, 더. 그리고는 평소보다 더욱 더 격렬하게 손을 움직이며 몇 번이나 홀로 황홀한 떨림을 느낀 채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마당에서 일하는 대건을 바라보는 도화의 시선이 달려졌고 대건 역시 자신을 바라보는 도화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마님을 바라보는 자신의 마음이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느꼈지요. 이게 다 그날 밤 때문이다. 도화의 머릿속엔 연못가에서 본 대건이 모습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결혼이 예정되어 있던 남편과 느꼈던 감정과는 사뭇 다른 가히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감정이 무엇인지 몰랐으며 대건에게 계속 시선을 보내게 되는 자신의 모습에 혼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즈음 그 집에서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던 여인이 도화 말고 한 명 더 있었으니 그것은 이곳의 안주인 도화의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녀 역시 30세 중반의 남편을 잃고 홀로 외아들을 키우며 정절을 지킨 과부였습니다. 자신이 소중하게 키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장가를 간 뒤 한 달이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나자 자신의 기구한 운명이 더더욱 한탄스러웠지요. 장가를 가기 전에는 그래도 건강했던 자신의 아들이 결혼 후 한 달이 되지 않아 죽자 그 원망을 도화에게 보내기도 하였고 어린 나이에 과부가 되어 느낄 외로움과 억울함을 본인도 너무나 잘 알기에 평소에 도화에게 정절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했었더랬죠. 그렇게 남편, 아들을 모두 떠나보낸 기구한 운명의 그녀는 요즘 계속해서 악몽을 꾸며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밤마다 이상한 꿈을 꾸네. 검은 안개와 연기. 계속 나를 끌어당기는 무서운. 그날은 비바람이 세차게 치는 밤이었습니다. 번쩍 천둥이 치고 방 안에 촛불이 꺼져버렸습니다. 으유. 외마디 비명과 함께 그녀는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님. 마님. 여종의 찢어지는 비명 소리가 안주인의 방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의원을 부르라고 하였으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이미 딱딱하게 굳은 뒤였지요. 그렇게 도화의 시어머니 역시 홀연히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님, 어머니, 어찌 이런 일이. 매일 정절을 강요하며 그녀를 억압하던 굴레가 하나 사라지는 순간이었지만 어린 나이에 집안을 홀로 이끌게 되어 도화는 막막하기도 했죠. 안동 깊은 산속 아래 저택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도화의 시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뒤 장례가 치러지는 날이었지요. 비는 부슬부슬 내리고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저택에는 울음소리만이 가득했고 도화의 마음은 이제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그때 저택으로 긴 장삼을 걸친 채 조용히 한 사내가 들어왔습니다. 그를 본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나, 지긋은 월곡 도사님이 아닌가? 우째 용하디 용하다고 소문난 월곡 도사님께서 이곳을 찾아오셨지. 월곡 도사. 그는 운명을 보는 자, 사람의 길을 읽고 명당을 찾아주는 자로 불렸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는 운명을 바꾸는 것으로 유명하였고 그가 가리키는 자리는 직원도 찾지 못한 명당이라 하여 방방곡곡 명성이 자자한 도사였지요. 월곡 도사님이 여길 찾아오셨다고? 도사의 방문 소식에 도안은 깜짝 놀라 도사를 방으로 모시었습니다. 어떤 말을 하면 좋을지 몰라 당황한 채 고개를 들어 도사의 눈빛을 보는 순간 자신이 곧 중요한 이야기를 듣게 되리란 이해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말을 시작했지요. 도사님, 저는 이제 어찌 살아야 하나요? 마님은 단순한 과부가 아니오. 마님의 몸에는 왕가의 혈통이 흐르고 있어. 왕가의 혈통? 그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도사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지요. 마님이 머무를 곳은 이곳이 아니오. 설화명당을 찾아 떠나시오. 그곳에서 마님은 지금과는 다른 운명으로 삶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만약 그곳을 찾지 못한다면 이 집에서 더 큰 화와 외로움을 겪으시며 온 집안에 불운한 기운이 마님의 명도와 나사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시오. 설화명당을 찾기 전까지 절대 금단의 욕망을 넘어서서는 아니 되십니다. 그것이 운명을 바꿀 것이니 말입니다. 그녀는 도사에게서 욕망이라는 말을 듣고 숨칫 놀랬습니다. 그리고 도사가 말한 것이 결코 쉽지 않으리라는 것을 어렴풋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녀는 한 남자를 욕망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도하에게 설화명당과 금기사항을 나지막히 알려준 뒤 월곡 도사는 방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마당에 마련되어 있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여종들은 음식들을 내어왔습니다. 월곡 도사는 장작을 패고 있는 대건을 지그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 또한 설화명당을 찾아가거라. 그곳이 아픈 노의 어머니의 땅, 최고의 명당 자리가 될 것이다. 대건과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월곡 도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대건의 어머니께서 아프시고 그가 최근 묘자리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알았는지 놀라움을 넘어서 무섭기까지 하였습니다. 대건에게 말을 건넨 뒤 월곡 도사는 밥도 먹지 않고 호련히 저택을 떠났습니다. 월곡 도사가 남긴 말은 도하의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설화명당, 그곳에서 새로운 운명을 시작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큰 화와 외로움이 찾아온다니. 대건 또한 설화명당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그곳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안주인의 장례를 치르고 난 뒤 3일째 되던 날 저택 밖에서 시끄러운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님, 이제야 조용해졌구려. 그 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이방이었습니다. 이방은 마을에서 악랄하고 욕심 많은 자로 알려져 있으며 가끔 도하의 시어머니께 들러 방에서 무슨 이야기를 나눈 뒤 떠나곤 했던 자였습니다. 사실 이방은 도하의 시어머니가 있을 때조차 젊고 아름다운 도하를 보며 틈을 노리던 자이기도 했지요. 그런 이방을 막아주던 시어머니가 없자 이방은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다는 듯 도하에게 찾아와 이야기를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이방날이 장례가 이제 막 끝난 집에 이렇게 요란하게 찾아오는 것이 예의입니까? 허허, 내가 무례한 것이 아니오. 사실은 마님께서 모르고 계셨을까 싶어서 급히 내가 찾아왔어. 도하는 이방이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영문을 모른 채 제가 무엇을 모르고 있다뇨? 마님의 시아버지께서 생전에 우리 고을에서 꽤 많은 돈을 빌려가셨지요. 그것도 그냥 빌려간 것이 아니오. 이 집을 담보로 했어. 그동안 안주인 마님께서 작게나마 그 돈을 갚아왔으나 뭐 갚은 금액 역시 택도 없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여태까지 전혀 알지 못했던 내용이었지요. 그러나 이방이 거짓을 꾸며내고 있는 것이 아님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시오. 내게 좋은 방법이 하나 있어. 이방은 천천히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의 미소는 불쾌할 정도로 여유로웠습니다. 마님께서 내 첩이 된다면 그 빚은 깨끗이 없던 일이 되게 해주겠어. 이 집에서 그동안 살던 것처럼 똑같이 그대로 살 수 있게 내 해주겠어. 마님도 든든한 서방이 있으면 낮이나 밤이나 좋지 않겠소? 이방은 도하의 몸을 위아래 훑듯이 바라보며 구미가 당기는 듯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도하는 떨리는 마음을 감추려 노력하며 단단히 주먹을 쥐며 말했습니다. 좋소. 그러면 내 시간을 줄이다. 일주일.
마님께서 내게 일주일 안에 갚아야 할 돈은 내가 친히 적어왔소. 보시고 일주일 뒤에 찾아올 터이니 방도를 마련해 보시오. 이방은 도화의 책상 위에 종이를 올려두고 떠났습니다. 도화는 월곡도사가 이야기한 외롭고 큰 화가 무엇인지 깨달으며 결심하였습니다. 설화명당을 찾고 이 운명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일주일간 설화명당을 찾지 못하면 도화는 그대로 모든 집과 식솔들을 이방에게 내어주고 빈털터리로 쫓겨나야 했습니다. 혹은 탐욕스러운 이방에 첩이 되어 치욕스러운 나날을 보내야 했죠. 그 모든 대화를 듣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은하의 몸종 춘행이었지요. 춘행은 급히 숨을 내쉬며 대건을 찾아갔습니다. 대건아, 큰일 났다. 우리 불쌍한 마님 어쩌냐? 춘행아, 무슨 일이냐? 마님이 위험타. 이방이 빚을 핑계로 마님을 첩으로 삼겠대. 네가 마님과 함께 월곡대사가 말한 설화명당을 찾아주어라. 내가 그곳을 찾을 때까지 너의 어머니를 보살펴드릴게. 그 순간 대건의 가슴속에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설화명당을 내가 마님과 찾을게. 마님에게 그런 일이 생기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어. 그리고 나도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그 명당을 찾을 테야. 다음 날 도화와 대건은 함께 길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깊은 산길을 따라 함께 걸으며 도화와 대건은 힘들었지만 둘이서만 함께 한다는 생각에 설레이는 마음도 함께 느꼈지요. 월곡 도사가 설화 명당을 이야기한 뒤로 춘행은 동네 사람들에게 묻고 물어 명당을 잘 보는 대가 가산 중턱 어딘가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화와 대건에게 그를 찾으라고 알려주었지요. 몇 시간 또 몇 시간 하염없이 대가를 만나기 위해 산길을 올랐으나 두 사람 모두 그곳이 어떤 곳인지 알 길이 없어 막막하기는 매한가지였습니다. 아야, 도화가 발을 헛디뎌 넘어지고 말았지요. 마님, 괜찮으세요? 괜찮다. 마님, 제가 저기 나뭇가지만 엎어다 드릴게요. 대건은 도화의 다리를 보고는 이렇게 말한 뒤 도화 앞에 무릎을 꿇고 등을 보였습니다. 아니, 괜찮은데. 도화는 결국 대건의 넓은 등에 몸을 기대었습니다. 따뜻하고 넓은 대건이 등이 자신의 몸에 붙자 도화의 가슴이 두근거렸고 대건 역시 탐스럽고 탱실한 도화의 몸이 느껴지자 설레었습니다. 나무에 다다랐을 때 저 멀리서 이상한 기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혹시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가자 도화와 대건은 말하지 않았지만 그가 바로 춘행이 알려준 풍수지리의 대가 박명풍임을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뒷모습에서부터 풍기는 기운이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마치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그가 말했습니다. 누구시오? 도화는 돌아보지도 않은 그에게 고개를 숙이며 정중히 인사를 하며 풍수를 보신다 하여 찾아왔습니다. 저희는 명당을 찾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박명풍은 여전히 뒤돌은 채 말하였습니다. 명당이라. 명당이란 아무나 찾는 것이 아니오. 어찌하여 그곳을 찾으려 하는 것이오? 이번에는 대건이 결연한 표정으로 이야기하였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묘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님께서도 운명을 바꾸기 위해 월곡대사님께서 알려주신 설화 명당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박명풍은 그제야 뒤를 돌아보며 도화와 대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박명풍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고 곧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치 그들의 운명을 한눈에 알아본 것처럼 말이지요. 마님께선 아주 특별한 운명을 타고나셨구려. 과연 예전 왕가의 혈통이 느껴집니다. 그 운명에는 특별한 자리가 필요하지요. 설화 명당 그 자리는 이라고 이야기하며 박명풍은 고민하듯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깊은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설화 명당 그곳은 단순한 땅이 아니오. 그곳에 묻히는 자는 후손에게 복을 내리지만 그 땅을 감당하지 못하면 오히려 화가 될 것이오. 그곳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사옵니까? 저는 이미 많은 불운을 경험했고 더 큰 화를 피하기 위해 그곳을 찾아야만 합니다. 설화 명당은 안동 깊은 산속 백학이 내려앉는 곳에 있어. 그곳의 흙은 차갑고도 부드러우며 비가 내려도 가라앉지 않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땅이요. 그곳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대건의 질문을 들은 박명풍은 마치 이들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지 점쳐보듯이 바닥에 몸을 숙이며 주문 외우듯 웅얼거리다가 한동안 천천히 손가락으로 바닥에 무언가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은 채로 일어나 말했습니다. 그곳을 가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오. 첫째, 설화 명당에 가는 길에는 망자의 기운이 서려 있어 그곳에 도착하기 전까지 절대 뒤를 돌아봐서는 아니되오. 둘째, 설화 명당에 도착하면 그곳에 있는 가장 큰 바위에 두 사람의 피를 한 방울씩 떨어뜨려야 하오. 그 피를 통해 그 땅이 당신들을 받아들일 것인지 시험할 것이오. 셋째, 가장 중요한 것, 설화명당 한가운데 위치한 움막에서 하루를 함께 견뎌야 하오. 그리고는 박명풍은 감고 있던 두 눈을 부릅뜨고 두 사람을 바라보며 힘 있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밤이 지나기 전까지 서로를 탐해서는 안 돼요. 그것을 참지 못하고 터지는 순간 그 땅은 당신들을 삼켜버릴 것이오. 박명풍의 말을 듣고 도하와 대건은 동시에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서로의 비밀을 들켜버린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설화 명당은 신의 땅이요. 그곳에 서는 순간 사람의 욕망은 곧 벌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뜨겁게 타오르는 욕망을 억누르고 설화 명당의 허락을 무사히 받을 수만 있다면 그곳은 여러분들께 축복과 행복의 땅이 되어줄 겁니다. 결국 박명풍은 도하와 대건에게 설화명당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박명풍이 그려준 지도를 가지고 도하와 대건은 깊고 험한 산을 한참을 헤쳐 걸어갔습니다. 그가 알려준 곳으로 걸어가자 정말로 우거진 숲 뒤로 큰 바위가 나타났습니다. 도하는 가지고 있던 장도를 꺼내 손가락 끝에 상처를 내어 피 한 방울을 바위에 떨어뜨렸습니다. 대건이 역시 같이 피를 떨어뜨린 뒤 큰 바위 뒤쪽으로 넘어가자 작은 움막이 보였습니다. 그때부터 작은 빗방울이 떨어지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둘러 도하와 대건은 작은 움막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움막에 들어오자 비는 거세지며 폭우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움막 아래에는 촛불, 한두 사람이 덮을 수 있을 작은 요와 이불이 있었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 천둥번개가 내리치자 도하는 비명을 지르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마님, 무서우시죠? 그래도 제가 있으니 걱정 마세요. 너의 말을 들으니 안심이 되는구나. 도하는 정절을 지켜야 한다 배웠습니다. 과부가 된 이상 한 남자만을 평생 마음에 두어야 한다 하였지요.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자꾸만 대건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가까이에서 자신을 지켜주고자 이야기하는 대건이 심장이 터질 것만 같고 둘만 있는 이 춥고 어두운 곳에서 당장이라도 그에게 달려가 품에 안기고 싶은 마음이 피어올랐죠. 대건 역시 도하를 향한 감정을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저고리가 비에 젖어 유난히 풍성함이 느껴지는 도하의 굴곡은 보지 않으려 해도 눈길이 갔고 도하의 숨결소리가 들리자 그녀의 존재가 아주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이곳에서 하루를 함께 견뎌야 한다니. 옷은 젖었고 날이 어두워지자 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입술을 덜덜 떨기 시작하는 도하를 보며 마님, 그렇게 계시면 너무 춥습니다. 제가 뒤돌아보지 않고 있을 터이니 젖은 옷은 벗으시고 이불로 들어가시지요. 도하는 급격히 느껴지는 추위에 대건이가 말하는 대로 젖은 옷을 벗고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대건 역시 무척이나 추웠으나 덮을 수 있는 이불은 하나뿐이라 어쩔 수가 없이 추위를 견뎌야만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센 바람이 그들을 시험하듯 불어와 움막을 힘겹게 지켜주던 촛불마저 꺼버렸습니다. 마님, 괜찮습니다. 불을 다시 붙여보겠습니다. 대건은 촛불에 불을 다시 붙이기 위해 움막 안을 움직였습니다. 그때 물컹 이건 대건이 불을 붙이기 위해 바닥을 더듬다가 그만 도하의 탱실한 그것을 만지게 된 것입니다. 대건아. 마님, 도하와 대건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를 뜨겁게 부둥켜 안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도하의 탱실한 몸과 부드러운 살갗이 느껴지자 대건은 그동안 참아왔던 욕망이 솟구쳐 아랫도리가 묵직해지며 터질 듯이 단단해졌습니다. 도하 역시 매일 밤 달래던 자신의 손가락과는 비교도 안 되는 건실하고 단단한 대건이의 물건이 느껴지자 당장이라도 올라타 온몸으로 느끼고 싶은 마음이 일었습니다. 그저 잠시 서로를 안고 있을 뿐이었는데 그동안 죽을 것처럼 느껴졌던 추위는 사라졌고 서로의 온기로 두 사람은 거친 숨을 내쉬며 금세 뜨거워졌습니다. 그때 번쩍 천둥 번개가 다시 한번 내리쳤습니다. 안 돼, 우린. 먼저 정신을 차린 도하였습니다.
거친 숨을 내쉬며 흥분했던 대건이도 도하의 목소리를 듣고 고개를 숙이며 뜨겁게 안았던 두 팔을 풀었습니다. 마님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정신을. 아니다 대건아. 나는 너를 마음에 품고 있다. 도하는 어둠 속에서 대건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명당의 허락을 받고 싶구나. 나의 새로운 운명의 시작이 이런 것이라면, 그리고 너의 마음도 나와 같다면 설화명당의 허락을 받고 너의 여인이 되어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고 싶구나. 도하의 마음을 듣게 된 대건은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대건은 그런 도하의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대건과 도하는 서로의 욕망을 참으며 이불을 나눠 덮고 살을 내는 추위와 함께 힘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욕망을 참지 못한다면 명당을 얻지 못하리. 산중턱에서 박명풍은 기도를 하며 읊조렸습니다. 밤이 지나고 새벽이 찾아왔습니다. 운명의 밤 시간을 견뎌낸 두 사람. 그들은 욕망을 억누르고 끝내 서로를 탐하지 않은 채 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움막을 나섰을 때 신비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님, 이것 좀 보십시오. 바위에 새겨진 이끼가 물기를 머금으며 빛나고 있었습니다. 바위에 맺힌 물방울들은 서서히 천천히 스며들고 땅이 부드럽게 숨을 쉬듯이 움직였습니다. 대건아, 설화명당이 우리를 받아들였나 보다. 두 사람은 벅찬 감정으로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대건과 도하는 다시 산 아래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도하가 떠났다는 소식을 들은 이방은 저택에서 도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내 품에 오게 되었나 보구려. 이방의 말에 도하는 이방이 남기고 갔던 계약 종이를 건네며 말하였습니다. 이곳에 있는 식솔은 이 종이에 없으니 식솔은 제가 데리고 가되 이 집과 땅은 당신에게 넘기겠습니다. 빚은 이제 깨끗이 정리되었소. 이런 결정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이방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도하는 식솔을 불러 모아 말하였습니다. 내 그동안 가지고 있던 장신구와 물건들을 팔아줄 터이니 그것들을 나눠 가지고 각자 떠나시게들. 나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러 떠날 것이오. 도하가 떠난 뒤로 어떤 일이든 생길 거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던 식솔들은 도하의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도하와 대건은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빚고 과거도 얽매였던 운명도 모두 이곳에 남기고 떠나기로 하였지요. 대건의 어머니는 대건이 떠난 지 얼마지 않아 결국 세상을 떠나셨더랬습니다. 대건은 가장 먼저 어머니의 묘를 설화명당 근처로 모셨습니다. 그녀가 편히 쉴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복이 후손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좋은 곳에서 편히 쉬십시오. 도하는 그의 곁에서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주인과 머슴이 아니었고 신분을 뛰어넘는 하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도하의 뱃속에는 새로운 생명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야 내게 진정한 축복이 들어왔구나. 도하는 부드러운 바람을 느끼며 행복한 웃음을 지으며 말하였습니다. 운명에 맞서 금단의 사랑을 견뎌내고 마침내 축복을 받은 두 사람. 조선시대 명당지로 알려진 안동. 설화명당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더욱 신비롭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